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과 과학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인류를 굶주림에서 구해준 구황작물인 감자와 그리고 우린 설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식품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근과 굶주림에서 탈출하기도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의 일부분인 우리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정말 많은 선물들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은 영양분과 에너지원이 들어있는 식품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오는 여러 에너지들. 정말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아주 멋진 선물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신의 물방울이라 불리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식품 중에 하나인 포도주예요. 포도주와 같은 발효식품은 자연의 도움 없이는 맛볼 수 없는 식품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는 발효식품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장에 있는 세균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속 세균만 싹 다 빼내어서 무게를 재면 무려 1kg에서 2.5kg 사이가 된대요. 무게만으로는 감이 안 오실 것 같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종류와 수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장 속에는 4,000종이 넘는 세균, 즉 100조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 세균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세균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 좋은 세균도 존재한답니다. 예를 들면 유산균, 즉 젖산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돕고 우리 몸에 나쁜 세균들의 번식을 억제해주고 소화된 음식물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균을 보고 우리는 유익한 세균이라 불러서 유익균이라 부르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해로운 세균은 유해한 세균이라 하여 유해균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만 이러한 유해균과 유익균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랍니다.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돼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식물인 배추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배추로 만든 식품 중 우리나라의 소울푸드인 김치가 있죠. 김치. 여러분 혹시 김치 담궈 보셨습니까? 저는 김치 많이 담궈 봤어요. 김치 만드는 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좀 힘들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보게 될 테니까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게 돼요. 왜 소금에 절이게 될까요? 이 소금에 절이게 되는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속 장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듯이 배추 같은 식물에게도 여러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유해균도 있을 거고요.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 같은 유산균도 배추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균들은 소금, 즉 염분에 되게 약하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이는 순간 대부분의 세균들은 죽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염분에 잘 견디는 세균들은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도 살아남게 돼요. 그 잘 견디는 세균 중에서 유산균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금에 절이는 과정을 통해서 염분에 약한 세균들을 죽이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 배추에 양념을 하고 비닐이나 통에 꽉꽉 눌러 담게 돼요. 그럼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세균은 점점 산소가 고갈되어 가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산균은 산소가 있을 때보다 산소가 없을 때 더 잘 생장하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유산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겠죠. 즉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에 있는 여러 영양분과 양념에 있는 여러 영양분을 먹습니다. 이러한 영양분을 먹고 분해한 후 내놓는 물질이 있답니다. 바로 젖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을 젖산을 내놓는 균이라 하여 젖산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젖산균이 배추 속에 있던 당분이나 양념 재료들을 분해하면서 젖산을 내놓는 과정, 이 과정을 발효라고 부른답니다. 즉 미생물이 여러 영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는 발효식품인 것이죠. 이 발효의 결과 나오게 된 젖산이라는 물질 때문에
김치가 신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김치. 라면이랑 먹으면 기가 막히죠. 이렇게 젖산균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번식하게 되고 그 결과 젖산은 계속 많아지게 되겠죠. 그 결과 점점 김치는 신맛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완전히 익었을 때 젖산균의 수가 가장 많아지게 돼요. 이러한 젖산균은 우리 몸에 정말 이로운 균이에요. 젖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장을 담근 시점에서는 산소를 다 빼놨다고 하더라도 김치와 김치 국물 속에는 산소가 약간은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들을 이용해서 산소를 좋아하는 잡단균들이 살게 되겠죠. 그러다가 산소가 고갈되게 되면 그 잡균들은 죽게 됩니다. 이제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 드디어 우리의 젖산균이 점점 번식하게 되겠죠. 그렇게 번식하는 중에 김장독을 열어 꺼내어 먹는다고 합시다. 그럼 여는 순간 산소 등의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여러한 잡단균들이 번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젖산균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균들이 김치를 상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젖산균이 증가하게 되며 신맛의 김치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맛있게 익은 김치를 맛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실 거예요. 집에서 김치를 먹고 까먹고 냉장고에 안 넣어뒀습니다. 그 안 넣어둔 김치를 식탁 위에 그대로 계속 두게 되면 며칠여가 되면 엄청 씌어져서 먹기 힘든 경우거나 그리고 맛이 없어진 경우를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먹으려면 적절한 환경 속에서 잘 보관해야지 맛있는 상태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상태에서 보관해야 맛있는 김치를 오래 먹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김치가 시큼하고 맛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pH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pH는 상송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부터 14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25도씨에서 pH가 7은 중성을 나타내고 pH가 7보다 작아지면 산성, 7보다 커지면 염기성을 나타낸답니다. 김치가 pH 4.5인 상태와 젖산 농도가 0.6에서 0.7% 정도가 될 때 가장 맛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저 상태, 즉 젖산 농도가 0.6에서 0.7%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젖산균은 온도가 4도C 정도일 때 서서히 천천히 발효를 하게 되고 상온으로 가면 갈수록 발효가 활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상온으로 가면 갈수록 젖산 농도가 많아지겠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시간이 흐를수록 pH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일어나니 젖산이 생기고 젖산은 산성인의 pH가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파란색 선인 4도C일 때를 보게 되면 pH 4.5인 상태를 비교적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 즉 온도가 4도C일 때 젖산 농도가 0.6에서 0.7% 근처에서 비교적 오래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4도C 정도로 유지하여서 보관하는 것이 맛있는 김치를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러한 발효를 이용한 식품은 김치 외에도 요거트, 포도주, 나토, 빵, 치즈 등이 있습니다. 빵은 나일강 하류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전해져요. 처음 빵은 딱딱하고 납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인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더 많은 발효빵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요구르트는 옛날 터키 유목민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소나 양의 젖을 짜서 저장하는 동안 젖산균이 발효를 일으켜서 요구르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치즈는 수천 년 전 아라비아 상인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아라비아 상인은 양의 위로 만든 가죽 주머니에 염소의 젖을 넣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열어보니 염소의 젖이 덩어리로 뭉쳐져 치즈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이것이 어느 날까지 이어지는 발효식품들이죠. 이렇게 과학은 발효식품들의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밝혀내어
발효식품의 효율적 생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답니다. 또한 과학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1900년대에는 세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식량 생산이 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식량 공급이 힘들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대표적인 식물인 밀이나 쌀 같은 농작물들은 생장에 가는데 질소 화합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질소가 식물의 중요한 구성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뿌리가 토양으로부터 질소 화합물을 흡수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토양에 있는 질소 화합물이나 거름에 의한 질소 화합물만 가지고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08년 하버는 암모니아 인공 합성 실험에 성공했어요. 그 후 1913년 보슈란 과학자는 암모니아를 공업적으로 생산하는데 성공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질소 비료를 토양에 뿌리게 되면 식물은 질소 화합물을 흡수하여 잘 생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합성 비료를 이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이전에 비해서 6배가 증가했고, 그리고 사람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75%가 농작물로부터 얻어지며 세계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약 3분의 1이 질소 비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유전공학의 발달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무르지 않는 토마토, 보존 기간이 늘어난 바나나, 해충 저항성 옥수수, 바이타민 A가 포함된 황금쌀, 제초제 내성 콩 등이 상생되어서 인류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발효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여러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김치를 살펴보았죠. 김치는 젖산균에 의해서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젖산이 생성됩니다. 김치가 완전히 익었을 때 젖산균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이겠죠. 김치를 가장 마시는 상태는 pH 4.5, 젖산 온도 0.6에서 0.7%일 때입니다.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4도씨에서 보관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어서 젖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발효식품으로는 김치, 빵, 포도주, 나토, 치즈, 요거트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인류의 식량 생산에 큰 기여를 했어요. 1908년 하버가 암모니아를 인공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1913년 보슈는 암모니아를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하여서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죠. 그 결과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오염과 식생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그럼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